Well, there you go. You don't want to miss your own demise, do you? 남자는 여자의 울부짖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카메라를 들이대며 자신이 먹으려고 사람을 죽이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때때로 여자를 숲에서 도망치게 합니다. 그런 다음 건장한 남자를 나타나서 맨손으로 여자의 머리를 터뜨립니다. 곧이어 장하는 시신을 끌고 숲속 오두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방금 남자는 건장한 남자가 여자의 시체를 처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 둘은 숲속에 숨어있는 식인종. 사실 그 전에 더 많은 피해자가 참사했습니다. 동시에 낡은 차 한 대가 4사람을 태우고 숲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유소 밖에 주차했습니다. 뒷좌석의 두 젊은이는 손을 씻으러 갔고 최세영은 장영석과 함께 그 자리에 남아 응원했습니다. 그러자 경찰 한 명이 다가오자 총을 만지며 겁을 집어먹은 것. 그 순간 두 젊은이는 편의점을 나섰다가 경찰에게 가로막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최세영 두 사람은 긴장한 채 이들을 노려봤지만 다행히 경찰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곧 뒷좌석으로 돌아갔고 4사람은 다시 앞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세영이 경찰과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물었습니다. 박세준은 별거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최세영은 웬일인지 화가 치밀어 길이 보기 흉할 뿐 아니라 박세준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길에 갑자기 산사슴 한 마리가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최세영은 제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래도 산사슴에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사슴뿔이 그의 큰 뱃살을 찔렀고 여러 사람이 뿔을 제각각 잡고 밖으로 끌었습니다. 갑자기 눈을 뜨자마자 울부짖는 소리를 내자 최세영은 총을 쏘아 사슴을 죽였습니다. 장영석은 동료들을 버리고 뛰려고 미리 정해놓은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최세영이 말은커녕 장영석에게 침을 뱉을 줄 누가 알았으랴. 후자의 성깔도 올라와서 그대로 총을 쏴 최세영의 머리를 날려버렸습니다. 4사람 중 유일한 여성 박미련은 차 안으로 들어가 최세영의 주머니를 더듬어 봅니다. 그녀는 과연 전화번호가 적힌 피 묻은 쪽지를 만졌습니다. 근데 4명 다 핸드폰이 없어요. 바로 그때 재수없는 행인이 차를 몰고 지나가자 박 씨는 손을 흔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길가의 사슴에 치여 죽었고 낡은 차도 완전히 폐차되어 그래서 그들은 히치하이킹으로 이곳을 떠나고 싶다고 일부러 애처로운 척했습니다. 착한 행인은 그녀의 거짓말을 믿었고 다행히 3사람에게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 말을 들은 박미련은 장영석에게 눈짓을 하며 행인이 되어 그의 차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세준은 함부로 사람을 해치려 하지 않았고 일부러 한 발짝 앞으로 나가 행인을 밀쳐냈지만 장영석은 결국 표적을 맞췄습니다. 그는 막 올라가서 총을 수선하려고 합니다. 박세준은 덤벼들어 장영석을 쓰러뜨렸습니다. 2사람의 내분이 끝나자 행인들은 벌써 차를 몰고 달아났고 이 때문에 3사람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장영석은 한쪽으로 가서 트렁크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뜻밖에도 한 여자아이가 묶여 있었습니다. 장영석은 박세준에게 여자아이를 끌어내라고 시켰고 그들은 먼저 걸어서 숲을 빠져나와야 했고 다시 차를 운전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변태 장전민의 눈에 띄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신이 나서 통나무집으로 돌아와 장안들에게 새로운 사냥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반대편에서 도망치던 행인은 얼마 나가지도 않았는데 과다 출혈로 죽었습니다. 얼마 후 모자를 쓴 노인이 지나가다가 시체를 발견했어요. 노인은 행인의 지갑을 만지고 증명서를 본 후 모든 현금을 가져갔습니다. 다행히 노인은 약간의 양심이 있어서 차를 몰고 주유소에 가서 전화를 빌려 현지 수사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화면을 돌려 다시 숲속으로 돌아오자 납치된 여동생이 실수로 발바닥을 긁어내자 다정한 박세준은 양말을 벗어 건넸습니다. 장영석 등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트렁크에 있는 여자아이는 재벌 2세이며 장영석과 최세영이 그녀를 납치하여 횡재를 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세영의 여자친구인 박미련은 동생 세준을 데리고 다니며 구걸하다 납치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제 장영석은 더 이상 박미련 남매를 데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권총을 들고 위세를 부리고 있었지만 다음 초에는 총알이 목을 관통했습니다. 총을 쏜 사람은 바로 장전민입니다. 슬기로운 박미련은 피해자 행세를 하며 강진민에게 용서를 빌려고 합니다. 하지만 눈앞의 사람은 정인곤자가 아닙니다.
강진민이 총부리로 부잣집 아가씨의 반바지를 건드리자 박세준은 이를 말리려다 강진민에게 맞아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는 박세준의 가슴을 짓밟으며 얌전히 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강진민은 박미련 남매를 협박해 자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히잡을 쓴 부잣딸은 제자리에 버려졌습니다. 그녀는 주위의 소리가 사라지자 용기를 내어 걸음을 옮겼는데 뜻밖에도 장안에게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어쩐지 장전민이 그녀를 버리고 떠나더라니 알고 보니 여지를 남겨두었군요. 한편 박미련 남매는 강진민에게 수갑을 채이고 교통사고가 난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강진민은 박세준에게 산사슴의 머리를 자르라고 시켰습니다. 박세준은 어쩔 수 없이 미친 듯이 칼을 휘둘러 사슴 머리를 베었습니다. 박미련은 동생을 도와 뿔을 뽑았고 두 사람은 사슴 머리를 하고 강진민의 뒤를 따랐습니다. 동시에 탐장은 주유소에 도착했고 노인은 그를 시신이 발견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때 경찰차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나며 현지 경찰에 납치 사건 용의자 4명을 주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세 남자와 한 여자, 20살 전후로 녹색 사도어 승용차를 몰고 그들은 스펜서빌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팀장은 이 설명들이 좀 익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주유소에서 그 녹색 차를 보았고 또 두 젊은이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사팀장은 행인의 죽음이 반드시 그 4명의 납치범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그대로 시체를 지켜보게 한 후 차를 오솔길로 들어섰습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눈에 익은 녹색 차를 보았습니다. 수사팀장은 총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최세영의 죽음과 머리가 부러진 사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남자는 복부에 사슴뿔로 인한 상처가 있었지만 치사상은 머리에 난 총탄 구멍. 이 외에도 차 옆에는 핏자국이 조금 튀어 있습니다. 수사팀장이 검사를 마친 후 경찰서에 연락합니다. 그는 용의자의 차량 위치와 현장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수사팀장은 경찰서에 즉시 사람을 보내 혈흔을 따라 서쪽으로 가서 숲으로 가서 수색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숲으로 돌아갑시다. 건장한 남자는 부자의 딸을 통나무집에 메고 소파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부자의 딸은 히잡을 쓰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뛰려고 하였으나 머리를 냉장고에 부딪혀 바로 기절하여 죽었습니다. 얼마 후 사슴뿔을 메고 온 트리오도 돌아왔습니다. 강진민은 건장한에게 박세준을 데리고 사슴머리를 처리하라고 하고 자신은 박미련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박미련은 강진민과 담판을 시도했고 납치된 여자아이의 집에 돈이 많으니 몸값으로 그녀를 남겨두고 동생을 풀어주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강진민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박미련에게 눈앞에 레모네이드를 마시라고 강요하고 코피까지 후려갈길 줄 누가 알았으랴. 사실 박 씨는 레모네이드에 약이 들어있을까 봐 걱정했지만 마지못해 마셨습니다. 그러자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던 강 씨는 박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진민은 그렇게 말하고는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박 씨는 기회를 틈타 총을 빼앗아 그를 겨냥했습니다. 총에 탄약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고 레몬물에 든 몽환약도 먹혀 박 씨는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강진민은 이 문제를 해결한 후 의자를 끌고 부자의 딸 앞에 앉았습니다. 이 여동생이 계속 말을 하지 않자 강진민은 그녀라는 머리띠를 벗었습니다. 강진민은 그녀가 예쁘다고 계속 칭찬했습니다. 곧이어 장전민이 장안을 불러들여 재벌 2세를 헛간으로 데려가 자물쇠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박미련의 겉옷을 벗어 야외 철골에 매달고 마커펜으로 박미련의 몸에 표시를 해놓아 시장에서 파는 돼지고기를 방불케 했습니다.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던 강진민이 카메라를 켜고 토막토막난 과정을 녹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 수사팀장은 사슴의 피가 남긴 흔적을 따라 숲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들어갔습니다. 강진민은 박미련을 박해하고 박세준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건장한 사나이에게 박세준의 입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어 혀를 깨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어 강진민은 박세준의 바지를 풀고 그의 하체를 잘랐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비명이 헛간까지 이어지자 재벌 2세는 물건을 찾아 밧줄을 자른 뒤 쇠몽둥이로 족쇄를 비틀어 열었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틈을 타 헛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박세준의 비명에 재벌 2세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나무집에 침입하여 장전민의 총과 총알을 훔쳤습니다.
재벌 2세가 소리 없이 거실로 들어가 건장한 남자를 한 방에 쓰러뜨리는 모습. 그는 총을 들고 강진민에게 박세준을 놓으라고 위협했습니다. 옆에 있던 박세준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강진민을 족쇄로 채웠습니다. 곧이어 그는 중상을 입은 언니를 구했고 재벌 2세는 총을 메고 세 사람을 앞세우고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 틈을 타 강진민이 박세준을 잡았고 재벌 2세는 얼떨결에 방아쇠를 당겼다가 재수없는 박세준을 때려 죽였습니다. 박미련은 서둘러 두 번째 총을 쏴 강진민을 해치우라고 했고 결국 재벌 2세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박미련은 총을 빼앗아 강진민을 해치웠습니다. 재벌 2세를 데리고 몸값을 받기로 결심하고 절정에 오른 박미련은 1초 만에 머리를 날려버렸습니다. 수사팀장이 쫓아왔군요. 그는 재벌 2세에게 자신을 오두막으로 데려가 보라고 했고 그래서 둘은 다시 오두막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총에 맞아 쓰러진 장안이 사라질 줄이야 재벌 2세는 놀라서 횡설수설했습니다. 수사팀장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옆 의자에 수갑을 채우고 혼자 뒤뜰로 가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는 칼에 묻은 핏자국을 더듬어 땅에 다리가 부러진 것을 보았습니다. 수사팀장이 막 신들리려고 할 때 건장한 남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그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 녀석은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 방 맞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때 재벌 2세는 바닥에 묻은 핏자국을 닦고 미끈한 액체를 이용해 수갑을 벗어던지고 옆에 있던 비수를 만지며 달아나려고 합니다. 결국 장전민에 의해 문 앞에 막혔습니다. 재벌 2세는 강진민의 머리를 향해 비수를 들이대고 쫓아오는 건장한 남자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이 녀석은 금방 살아나지만 재벌 2세는 자신을 위해 도망칠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는 총을 메고 숲속을 질주했고 건장한 남자는 뒤에서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다행히 재벌 2세는 한 발 앞서 경찰 근처로 달려갔습니다. 건장한 남자는 감히 경찰 앞에서 폭로할 수 없어서 숲속 깊은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뒤 경찰이 숲속의 작은 집을 수색했지만 변태 킬러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영화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영화 전체가 혈액 소품이 많다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볼 의욕이 없습니다. 영화 전체가 순전히 혈장 도구를 소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부인네 딸이 남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쨌든 원작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 채널을 좋아한다면 저를 위해 구독을 눌러주세요.